아니, 거짓말이라도 해서 상황을 좀 모면하셔야죠. 정말 급한 일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제사에 출장을 간다고 하셨을 때 시댁 식구들과 어디에 다녀오셨던 거예요? 아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다고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을 수는 없는 법이죠. 제주도에 갔다고 거짓말을 한 건 결국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더 화를 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못 오실 수는 있지만 만약 시댁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오신 거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더구나 출장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2 새 김성자 할머니와 그녀의 아들 이창현 씨입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키운 아들과 남편의 제사 문제로 갈등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자식이 부모님을 속일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하면 마음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숨겨온 마음이 드러난 걸까요? 김 할머니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한 속상함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제사는 남편을 기억하며 살아온 김 할머니에게 의미가 남다른 행사였어요. 아들에게도 유일한 아버지를 추모하는 시간입니다. 며느리가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아들까지 그럴 줄은 몰랐죠.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정말 기뻤을 텐데요. 아들의 결혼식 전날이었고 동시에 남편의 제사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때 아들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김 할머니 댁에 찾아왔을 때 김 할머니는 이미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와 아들은 함께 추모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앉았습니다. 늘 일하는 아들을 배려해 밤 9시에 추모제를 지내곤 했어요. 오늘따라 아버지가 그리워지네요. 이날 아들의 표정은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추모제가 반복되며 슬픔이 덜어졌을 줄 알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아들은 더 큰 공허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당연한 감정이겠죠. 남편은 살아계실 때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들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새 집을 마련하자. 나는 이 작은 집에서 이사할게. 좋아. 여기가 당신 집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함께 살던 집은 김 씨와 김 씨의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았다. 아들은 앞으로 가족이 늘어날 테니 더 큰 집이 필요할 터였다. 수리하면 아이를 키우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터였다. 아들은 내가 30살 때 결혼했다. 며느리는 그때 27살로 아주 예뻤다. 그래서 김 여사는 살던 아파트를 나와서 아들에게 새 집으로 주고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 해에 예쁜 손자가 태어났다.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사에 참석했다. 첫 해에는 임신으로 배가 많이 부어서 오지 않았다. 아들은 평소처럼 9시에 집에 돌아왔다. 집에 왔어? 오늘은 고생했어. 어머니, 밥상 차리느라 고생했어. 아기를 데려오기 힘들었을 텐데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아들은 직장에 다니고 며느리는 아이를 키워서 자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김 여사는 아들네 식구들이 보고 기뻐서 제사상이 예뻤어요. 며느리는 김 선생님이 차려주신 제사상을 보고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한 끼만 먹고 다리가 부러지는 제사상을 상상하며 온 모양이에요.
김 여사는 명절에도 제사를 올리지 않고 남편의 제사만 1년에 한 번만 차렸어요. 몇 가지 음식만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차렸어요. 남편을 기리는 제사가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남편의 기일에 아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던 날과 똑같았어요. 배가 고프겠으니 빨리 먹자. 이번에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도 있어서 기분이 달랐다.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예쁜 며느리도, 사랑스러운 손자도 볼 수 없었다. 너무 아쉬웠다. 아들은 너무 슬프다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먹으면서 크게 하품을 했다. 입을 크게 벌려보는 사람마다 피곤해지게 했다. 며느리를 보는 게 안타까웠다. 어머, 잘 수가 없었다. 시계를 보니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아기가 울면 잘 수가 없을 텐데. 다 먹었으면 빨리 가. 그래서 며느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아기를 품에 안고 일어났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내가 먼저 일어날게. 민재 엄마 피곤하겠지? 맞아. 빨리 가. 집이 가까워서 다행이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만들어준 반찬을 보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왔다고 전화한 건 10시 직전이었다. 내년부터는 8시에 제사를 지내자. 좀 지나치지 않아? 괜찮아? 좋아. 너희들은 먹고 가. 그럼 쉬어. 너희는 일하러 갔고 민재 엄마도 쉬었잖아.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사 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지. 그리고 3년 전이었다. 어느새 손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있었다. 왜 혼자 왔니? 민재 엄마와 민재가 정확히 8시에 김 씨 집에 왔다. 퇴근하고 집에 들렀는지 옷차림이 좀 편해 보였다. 하지만 혼자 들어왔다. 김 씨가 현관문을 닫으며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 민재와 민재 엄마는 집에 있어. 아들은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했다. 아니 뭐야, 그게 아니야. 민재가 학교가 있어서 학원 다녀서 너무 피곤했어. 김이 피곤해서 할 일도 없어서 안아줬다고 해서 잠깐 당황했어. 학원은 몇 시에 끝나? 올해부터 7시에 끝나. 그러니까 집에 들르면 너무 늦을 거야. 그래도 20분은 가야 돼. 그때 애가 밥 먹고 싶으면 9시야. 여기 와서 나가면 아플 거야. 하지만 1년에 한 번뿐이니까 가능하면 데려다 줘. 왜 오는 거야? 그리고 늦게 자면 키가 안 크잖아. 그럼 1시간 일찍 데려다 7시쯤에 가면 올 수 있어. 아들은 김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그러면 민재 학원 시간과 겹치잖아. 그리고 그때 무슨 제사를 지내? 남들보다 늦게 했잖아. 올해부터는 나 혼자 올게.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는 민재는 더 바쁠 거야. 민재 엄마는 애 돌보느라 바쁠 거야. 김나는 원망스러웠어. 그래도 김 선생님 살아계실 때 남편 추모식을 하려고 했어. 아들과 옛날 추억을 떠올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남편과 아버지를 생각하고 싶었어. 사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10년, 20년 더 같이 지내는 건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 요즘은 추모식을 하는 집안도 없고 며느리를 불러서 추모식을 하는 집안도 없어. 좀 억울했어. 김 선생님은 며느리한테 숟가락 하나 안 주더라. 나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녀는 집에 갈 때 항상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내게 가져왔다. 그녀의 아들인 내가 온다면 내 아들이 온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내 아들은 8시에 와서 8시 40분에 재빨리 떠났는데 나는 며느리와 손자가 왜 내게 1시간을 줄 수 없을까 생각했다. 아니, 며느리가 배불러서. 찾아온 친구가 김 씨의 말을 듣고 오히려 실망했다. 내가 그녀였다면 명절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만으로 언니에게 절을 했을 것이다.
그녀는 제사 때는 일도 안 했다고 하면서 잠깐 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다. 어쨌든 요즘 젊은이들은 오고 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다. 시아버지는 제사를 이해하신다. 시어머니는 저승문이 11시가 지나면 열린다고 하셨는데 그때 정말 머물렀을까? 그리고 며느리들은 전날 가서 이틀 동안 집에 못 온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형수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것이다. 아니, 며느리가 그렇다고 해도 손자는 꼭 따라와야 한다. 그래도 혈연이니까 김씨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들과 남편은 제사 문제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것이다. 며느리나 남편이나 시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니 억지로 참석하게 하는 건 터무니없는 짓이었다. 어쨌거나 아들만 오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제사 때 아들이 김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남편의 제사가 토요일이었다. 달력을 보니 기뻤다. 주말이라 남편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제사 일주일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네 아버지 제사가 주말이야. 아, 맞아. 그때도 민재는 학원에 갔어. 아니, 학원은 안 가. 아들의 대답에 김씨의 표정이 밝아졌다. 하지만 김씨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할 때 아들이 말했다. 어떡하지? 이번 주말에 출장을 가는데. 무슨 출장이야? 이번 주말에 회사 출장이 있어. 좀 멀리 가니까 며칠 가야 할 것 같아. 일요일 오후에 올까? 제사 직전과 직후에 출장을 간다는 말에 김씨는 어리둥절해했다. 미안해.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난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음식 혼자라서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뭐 출장이니까 어쩔 수 없지. 조심히 운전해. 이번엔 내가 할게. 미안해. 미안해도 괜찮아. 좀 쉬어. 그리고 토요일 밤 김씨는 처음으로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았다. 자기야, 오늘은 아들이 바빠. 왜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이 없어? 그녀의 독백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상하게 외로운 제사였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제사상이 오늘은 초라해 보였다. 내년에는 제사를 빼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묘를 찾아가야 할 것 같아. 다들 바빠서 아무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들도 와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고 1시간도 안 되어 일어나서 정말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김씨, 그는 좋은 소라 껍질 5개를 가지고 왔다며 가져왔다. 어제 제사상에 하나 올려놓았는데 냉장고에 4개가 있었다. 아, 우리 민재가 정말 좋아할 거야. 고기와 생선을 더 좋아하는 손자를 생각하며 김씨는 냉장고에 있는 소라 껍질을 다 꺼내 비닐봉지에 넣었다. 소라 껍질이 귀해서 자기 입에 넣는 것보다 손자 입에 넣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아들도 출장을 갔으니 집에는 며느리와 손자만 있을 터였다.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에 들러서 소라 껍질을 주고 싶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며느리를 불렀지만 받지 않았다. 김씨는 잠시 생각한 뒤 비닐봉지를 챙겨 나왔다. 아들 말에 따르면 민재는 주말에 학교에 가지 않으니 당연히 집에 있을 터였다.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기에 먼저 아들 집에 들렀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여 터번족의 자루를 문 손잡이에 걸었다. 그는 며느리가 연락이 되지 않아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물고기를 밖에 두고 갈까봐 걱정이었다. 그래서 김씨는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오랫동안 벨을 눌러도 나오지 않았고 나는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주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간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문 손잡이에 자루를 걸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약 10분 후
나는 만남의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다. 당신 어머니가 전화했다. 당신이 전에 말했잖아. 지금 어디야? 김 씨가 물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다. 집, 어디일까? 김 씨는 그의 분명한 어조에 눈을 깜빡였다. 나는 나갔다가 방금 돌아왔어. 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당황한 듯 대답했다. 네, 나갔다. 맞아. 문 앞에 문어를 두고 온 거야.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 하지만 들어갔을 때는 안 보였어. 검은색 봉지야. 네, 봤어. 옥동아. 엄마가 전화했어. 내 냉장고에 넣었어. 내가 넣었어. 잘 먹을게. 엄마, 민재랑 점심으로 구워 먹을게. 지금 구워서 민재한테 줄게. 김 씨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고 나서야 며느리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제 제사상에 문어가 많이 있었어. 정말 맛있었어. 그러자 친구가 박수를 치며 맞아, 어제 제사. 응, 어제 제사. 이상하네. 언니가 토요일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아들이 여행을 간 모양이어서 내가 오해한 건가 싶었다. 김 씨는 그녀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여행이라고? 아니, 오빠가 와 있었어. 어제 비행기 탔어. 그래서 어제 공항에 데려다 줬는데 공항에서 언니 아들을 봤다. 아, 여행이 아니야. 아들이 출장을 갔어. 멀리 간다고 했는데 비행기 탔나 보다. 그때서야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하지만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아니, 언니, 며느리랑 손자 다 왔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부모님 다 제주도로 여행 가는 모양이구나. 라고 말했다. 친구는 점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김 씨의 표정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그녀는 대화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럴 리가 없다. 아마 내가 뭔가 잘못 말했을 거야. 아무튼 내 아들은 아버지의 제사를 거짓말로 했고 여행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럴 걱정 말고 오늘이라도 집에 가. 지금은 얼굴이 창백하게 떠올랐어. 그 말에 김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머리가 복잡해서 친구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미안해. 열어볼게.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돌아봤어. 그냥 우연이었을까? 하지만 김 씨가 다시 아들의 집 앞에 섰을 때 그는 충격에 신음했어. 문 손잡이에 봉지가 걸려 있었어. 그 안에 도미가 들어 있었어.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 김 씨는 휴대전화를 들고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 엄마, 점심으로 준 도미 먹었어? 엄마, 정말 맛있었어. 그럼 민재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나도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민재 아빠는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잘 돌봐줄게. 김 씨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 슬펐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제 제사 음식이 남아 있었다. 그걸 보고 더 슬펐다.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다. 힘들다고 했으니 제사 안 하자고 했으면, 이번 출장 때문에 못 간다고 했으면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아들의 제사란 뜻이었다. 1년에 몇 번이 아니었다. 딱 한 번이었다. 김 씨는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너무 싫어서 출장을 간다고 말해야 했다. 아들아,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 씨에 대해 알 리가 없겠지. 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소라 껍질을 보고 잡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심정이 복잡했다. 그 후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들에게 연락해서 앞으로는 혼자 제사를 지낼 거라고 했다. 처음에는 아도도 어리둥절해했지만 그 뒤로는 별 의심 없이 아들이 오지 않았다. 그는 귀찮은 제사를 잘 했다고 생각했을까? 제사를 하지 않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아들의 행동에 깊이 상처받은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번 명절에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할 일이 있어서였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만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번이라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김 씨는 아들을 점점 기억에서 지워나갔다. 그를 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바쁜 지 오래됐잖아. 그런데 왜 전화가 이렇게 많아? 김 씨가 전화하지 않는 하나들이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김 씨가 묻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 아파트 전부 선물로 준다고 했잖아. 김 씨가 준 아파트랑 그 아들이 살던 아파트 말이야. 김 씨의 남편이 죽고 나서 김 씨와 아들은 상속 재산을 나누었지만 아들이 결혼하자 김 씨의 몫을 나중에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했어. 그러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로펌에 맡기라고 했다. 요즘 김 씨를 직접 만났다. 걱정했는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맡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김 씨가 알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아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러다 아들과 약속한 날, 약속 시간 30분 전에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들이 엄마가 나갔다고 했다. 김 씨가 아들에게 대답했다. 어떡하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올 것 같아. 30분 전인데 왜 말하지 않았어? 급한 일이라 당황했어. 아니, 그래도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왜 이러니? 뭐야? 이모가 쓰러졌어. 뭐야? 나중에 전화할게. 일단 끊자. 김 씨가 전화를 끊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친구와 함께 제주행 비행기에 탔다. 그는 종종 그에게 제주도를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고 같이 가자고 했지만 이번이 그가 제주도를 여행하는 첫 번째였다. 그는 아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그는 모든 전화에 답하지 않았고 나중에 화가 났다. 이해할 만했다. 그러고 나서 이틀 후 김 씨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니, 엄마, 도대체 뭐야? 내가 이모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친구가 언니, 빨리 와. 크루즈선이 출발해 라고 소리쳤다. 전화로 그녀의 말을 들은 내 아들은 크루즈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제주도야. 제주도 요금 있어. 제주도에서 크루즈선에 타고 있어 라고 물었다. 내 아들은 너무 화가 나서 깜짝 놀랐어 라고 말했다. 김 씨가 태어났어요. 먼저 전화를 끊으세요. 저는 크루즈를 타야 해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상대로 그는 격노했어요. 아니,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에 거짓말까지 해서 제주도에 가세요. 급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제주도 가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잖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로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집을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나는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 지난번엔 제사 때문에 출장 간다고 했으면서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과 제주도에 간 거였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엄마가 모를 줄 알았던 모양이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니? 내가 거짓말하고 제주도에 간 건 결국 바로 들통이 났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못 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사정이 시댁 식구들과의 여행 때문이라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 없지. 게다가 출장이라고 속이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이날은 다른 날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뿐인 아버지의 제사잖아. 힘들었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누구도 억지로 참석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아들이 억울한 마음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요즘에 누가 제사를 꼭 챙기니? 나도 주중에 바빠서 빠르게 끝내고 싶어. 그래도 시어머니와 나라도 가야 하지 않겠니? 내가 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며느리가 오고 손자가 오고. 그게 그렇게 무리한 일이야.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그래도 제사라는 게 그렇다고 할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잖아. 제사는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지내는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고 제사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어머니와 내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했어. 그런데 아들은 이 모든 게 쇼처럼 보였던 모양이야. 김 씨는 아들의 말이 가슴 깊이 찔렸다. 왜 그렇게 모든 게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이 더는 없겠지. 그러면서도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 대한 청구를 계속 요구했어. 제사에도 오지 않는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 김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아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쫓겨나면서 아들은 제사 때문에 그러냐며 화를 냈지만 김 씨의 마음은 단순히 제사 때문이 아니었다. 죽은 부모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아들이었기에 그런 아들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아들은 사과하면서도 여전히 화를 내며 변호사를 통해 아파트 분할 청구를 하겠다고 전해왔다. 김 씨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이후 아들은 제사에 다시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고 가끔 무덤을 혼자 찾았다. 아들이 다녀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무덤 위의 꽃은 항상 변함이 없었다. 김 씨는 점점 아들에 대한 마음을 차갑게 내려놓기로 했다.